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아내 손을 잡고 우리 성공했다고 말하던 그 밤,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35년 용산 뒷골목 철물점 인생에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볼트 하나, 드라이버 하나 팔아 버텨온 세월이 그날 밤 한강 불꽃 아래서 다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한강뷰가 저를 가두는 창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공인 줄 알았던 그 밤이 사실은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용산. 누군가에게는 재개발의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땅이지만 저에게는 그냥 삶의 땅이었습니다. 화려한 것 하나 없는 골목 안쪽, 간판도 변변치 않은 작은 철물점, 대성철물,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낡은 간판 아래에서 저는 35해를 보냈어요. 볼트 하나, 너트 하나, 드라이버 하나, 파이프 하나. 누군가에겐 그냥 부품이지만 저한테는 다 밥이었고 학비였고 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소박했어요. 거창하게 사장이 되겠다거나 큰 돈을 벌겠다거나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가게 하나 갖고 싶었어요. 남 눈치 안 보고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식구 먹여 살릴 수 있는 작은 가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29에 처음 이 골목에 왔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원짜리 반지하 가게였어요. 천장이 낮아서 키 큰 손님이 오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했어요. 겨울엔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여름엔 습기가 차서 물건에 곰팡이가 슬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게 제 가게였습니다. 처음 간판 달던 날이 기억납니다. 사다리 올라가서 직접 달았어요. 대성철물. 내 글자를 보는데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아내가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잘 달았어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날 제일 좋은 말이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셔터를 올렸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자물쇠가 잘 안 열릴 때도 있었어요.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덜덜 떨면서 셔터를 올렸어요. 그래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철물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들락날락했어요. 어떤 날은 나사 하나 사러 온 노인분이 1시간을 앉아 계신 적도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가실 때 고마워요 하시는 표정이 그날 제 월급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 사장. 거창한 사장도 아니고 직원 하나 없는 작은 가게지만 그 두 글자가 저는 좋았어요. 내 이름 앞에 사장이 붙는다는 것, 남 밑에서 일하지 않고 내 가게를 지킨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한 번도 바가지를 씌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진이 쥐꼬리만 해도 정해진 가격에만 팔았어요. 박 사장네는 믿을 수 있어. 그 말 하나가 35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아내도 늘 거기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의자 하나 놓고 장부를 정리하거나 영수증을 묶거나 별거 아닌 일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힘이 났어요.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어주는 사람. 점심 때면 어김없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반찬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김치에 계란말이, 가끔 제육볶음. 근데 그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어떤 날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도시락 뚜껑을 여는 것조차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반찬 하나를 제 앞에 밀어주면 왠지 모르게 목이 메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식은 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대학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등록금이 제일 무서웠어요. 첫째 등록금 낼 때 통장 잔액이 딱 200만 원이었어요. 등록금은 300이 필요했고 그때 거래처 사장한테 죄송하다고 이번 달 결제를 한 달만 미뤄달라고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전화였습니다. 어떻게든 버텼어요. 둘째 등록금 때도 졸업할 때도 아이들이 취직하고 독립하고 자기 살림을 차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다 했구나. 그 가벼움이라는 게 3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어요. 우리가 살던 곳은 용산 골목 안쪽 낡은 빌라였어요. 반지하로 시작해서 10년쯤 지나 2층으로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외벽엔 금이가 있고 겨울이면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내 집이었어요. 이름 앞에 전세가 아니라 자가가 붙는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철물점 간판 다는 것만큼이나 큰 일이었습니다. 빌라 잔금 치르던 날 아내랑 둘이 텅 빈 방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을 안 해도 됐어요. 그 공간이 다 말해줬으니까요. 우리가 해냈구나. 나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뭔가. 철물점 월수입 150만 원, 국민연금 55만 원, 낡은 빌라 한 채. 화려하진 않지만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충분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즈음 꼭 한 번씩 흔들리더라고요. 평생 용산 골목에서만 살았는데 한강은 겨우 2km 거리인데 한 번도 한강이 보이는 데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라는 것도 분양 광고를 구경하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는데 그 생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이 시작된 건 아주 평범한 어느 저녁이었어요.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 가게에서 작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 저랑은 10년 넘은 사이였습니다. 철물점에 자주 들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워낙 말이 많고 부침성이 좋아서 가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한산한 날이면 꼭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와서 박 사장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어? 하면서 의자에 털썩 앉곤 했어요.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한다고 해도 거창한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게 옆에 붙어있는 작은 점포 하나, 동네 빌라 전세 계약이나 소형 상가 임대 정도 중개하는 그런 규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발이 넓고 귀가 빨랐어요. 어디서 뭔 정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김 사장이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6시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죠. 하루 종일 손님이 뜸해서 조금 지친 날이었어요. 자물쇠를 잠그려는데 뒤에서 김 사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사장 잠깐만. 돌아보니 평소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 특유의 그 들뜬 눈빛. 뭐야, 오늘은 커피도 없어? 제가 웃으면서 물었더니 김 사장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 사장, 나 좋은 거 하나 가져왔어. 진짜 좋은 거. 저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가끔 부동산 정보랍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가져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또 그런 거겠지 싶었어요. 들어와. 가게 셔터를 반만 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이 접이식 의자를 당겨 앉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도 화면이었어요. 여기 알아? 서부 이촌동. 저도 이름은 알았어요. 한강 바로 옆, 용산 그쪽. 알지. 거기가 왜? 재건축 들어가. 김 사장이 말했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데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됐어. 입지가 어디야? 한강뷰에. 용산 개발 호재까지 겹쳤는데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아.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야? 지금 매물이 10억. 낡은 거라 싸게 나온 거야. 재건축 끝나면 이 자리가 얼마짜리가 되겠어? 10억. 그 숫자가 귀에 박혔어요. 저한테 10억은 평생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10억이야. 저는 웃으면서 손을 저었어요.
근데 김 사장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 사장, 빌라가 얼마야 지금? 뭐 한 4억은 되겠지. 거기다 대출 4억 받으면 나머지 2억은 가지고 있잖아. 박 사장 저축 있잖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제 사정을 꿰고 있다는 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는 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철물점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 이자 감당 안 되는 거 아니야. 박 사장,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진짜로. 마지막 기회.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65년을 살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기회 같은 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번 보기나 하자고 김 사장이 말했어요. 보는 건 공짜잖아. 그날 밤 저는 아내한테 말을 꺼냈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 오늘 김 사장한테 서부 이촌동 재건축 얘기 들었어. 아내가 밥을 먹다 멈췄어요. 재건축이요? 응. 한강뷰 아파트 지금 10억인데 재건축되면 가치가 오른다고. 아내가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여보, 우리 나이에 빚을 또 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빌라도 이제 겨우 우리 거 됐는데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머리로는. 근데 가슴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데서 한 번만 살아보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5년 동안 저 골목에서만 살았잖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내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음 날 김 사장이랑 셋이서 보러 갔어요. 서부 이촌동. 한강변 바로 옆 골목. 건물은 낡았어요. 솔직히 철물점 사장 눈으로 봐도 배관이며 외벽이며 손 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짜리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했어요. 근데 7층 창문을 여는 순간 한강이 보였어요. 넓고 반짝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있는 한강.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내도 말이 없었어요. 김 사장이 옆에서 입지 얘기며 재건축 얘기며 떠들어댔는데 그 말들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저 강만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저 강이 내 창문 밖에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걸 흐려놨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낡긴 많이 낡았네요. 저는 그 말을 반대라고 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반대였는데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빌라 팔면 4억, 저축 2억, 자기자금 6억, 대출 4억, 총 10억, 철물점 150에 연금 55, 합쳐서 205만 원. 이자는 한 달에 120만 원. 남는 게 85만 원. 두 사람 생활비로 빠듯하지만 못할 것도 없었어요. 숫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더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하고 싶으면 숫자도 예쁘게 보입니다. 그게 함정인데 그땐 몰랐어요. 며칠 뒤 아내한테 다시 말을 꺼냈어요. 계산해봤어. 이자는 감당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못해 아주 조금. 그 고개짓이 얼마나 무거운 고개짓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 달 뒤 빌라의 매도 계약서를 썼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계약서 도장을 찍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65년 인생에 이런 두근거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그랬어요. 4억. 태어나서 처음 빌려보는 돈. 근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지금 생각하면 그 무서운 게 없다는 감각 자체가 제일 무서운 신호였는데 사람은 흥분하면 두려움을 못 느껴거든요. 이삿날을 잡았어요. 드디어 한강이 보이는 집으로 가는 날.
6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꿈꿔본 적도 없던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이 65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어요. 마치 첫 가게 간판 달던 날처럼, 빌라 잔금 치르던 날처럼 몸이 먼저 알아채는 그런 날.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그게 아내 방식이었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이삿짐 차가 아침 8시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빌라를 비워내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별거 없는 살림인 줄 알았는데 막상 꺼내보니 짐이 어마어마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짐으로 쌓여 있었던 거였습니다. 장롱 하나, 소파 하나, 낡은 밥솥 하나. 버릴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들고 가기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었어요. 트럭에 짐을 다 실어놓고 빈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벽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액자 걸었던 자리, 아이들 키 재던 자리,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얼룩들. 아내가 그 벽을 한번 쓰다듬었어요. 손바닥으로 천천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왠지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새 집은 서부 이촌동 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이삿짐 차 기사 2명이랑 저까지 셋이서 7층을 오르내렸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니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찼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아내는 작은 짐들을 직접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말리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나도 해야지.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오후 내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방 안에는 짐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몰랐죠. 두 사람 다 녹초가 됐어요. 아내가 박스 하나에 기대어 그냥 주저앉았어요. 저도 그 옆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옥상은 올라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옥상은 왜 뭐하러요? 그냥요 한강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섰어요. 올라가 봅시다. 계단을 또 올랐어요. 7층에서 옥상까지 한 층이 더 있었어요. 다리가 뻐근했지만 이상하게 그 한 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옥상 문을 밀었어요. 낡은 철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강 바람.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골목 바람이랑 달랐어요. 차갑지 않고 넓었어요. 바람에도 넓이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한강이 보였어요. 낮에 방 창문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훨씬 넓고 훨씬 가까웠어요. 강물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빌딩들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강 건너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의도 빌딩에 불이 들어오고 한강 다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강물 위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펑펑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처음엔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강 쪽 하늘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불꽃놀이였어요. 한강 어디선가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빨간 불꽃, 파란 불꽃, 금빛 불꽃, 밤하늘에 피었다가 강물 위로 흩어졌어요. 저는 넋을 놓고 바라봤어요. 65년 인생에 이런 장면이 내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강변 불꽃놀이를 텔레비전이 아니라 내 집 옥상에서 본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아내 손이 느껴졌어요. 언제 잡았는지 모르게 아내가 제 손을 쥐고 있었어요. 작고 거친 손. 30년을 도시락 싸고 장부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그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성공했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우리 성공한 거 맞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그리고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저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순간이 박수도 없고 축하 케이크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그냥 둘이서 불꽃 아래 손 한 번 꼭 쥔 것.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35년 동안 골목에서 기름때 묻히며 살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한강을 원하는구나. 이래서 서울 아파트에 목을 매는구나. 그 마음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뒤늦게, 너무 뒤늦게. 불꽃이 다 끝나고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들어가요, 짐 풀어야지. 저는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조금만 더.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63이 된 아내의 웃음이 그날만큼은 33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더 서 있었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손을 잡은 채로 그날 밤 짐도 다 못 풀고 매트리스만 깔고 잤어요.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자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상하게 꿈도 없이 깊이 잤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잠이, 그 밤이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행복한 밤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사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집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54년 된 건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낡았다는 것도, 손 볼 데가 많다는 것도.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는 것과 겪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터진 건 보일러였어요. 10월 말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이 싸늘했어요. 보일러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철물점 사장이에요. 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밸브가 어디 있는지 웬만한 건 다 압니다. 보일러 점검구를 열어봤어요. 내부 배관이 부식으로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품을 교체하려면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는데 54년 된 건물에 맞는 부품이 지금도 나오는지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업체를 불렀어요. 기사가 와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부품이 단종됐어요. 전체 교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체 비용이 150만 원이었어요.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보일러 고친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비가 왔어요. 저녁 내내 세차게 내리는 비. 아내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달려가 보니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천천히 떨어지더니 비가 세질수록 물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천장 아래에 받쳐두고 그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남의 집 수도 파이프는 눈 감고도 고칩니다.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막는지 35년 경력이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근데 우리 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앞에서는 양동이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물점 사장이 자기 집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모순이 얼마나 쓴지 양동이를 받쳐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내가 걸레를 가져와서 주변 바닥을 닦았습니다. 말없이 그 모습을 보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메모를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접수해드릴게요. 그러더니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르신, 이 건물이 재건축 예정이라서요. 수리 예산이 따로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비 오면 그냥 맞고 살라고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참 죄송한데 조합에서 결정이 나야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어서요. 재건축, 그 말이 이렇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재건축이 된다니까 샀는데 재건축이 된다니까 못 고친다고요. 같은 말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천장에서 물 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안 해준대. 김 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재건축 들어가면 그런 거 다 새로 되잖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비 예보가 뜰 때마다 저는 양동이를 미리 꺼내놨습니다. 날씨 앱을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했어요. 비가 온다고 하면 마음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밤엔 자다가 빗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양동이가 반쯤 차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양동이를 비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아주 짧게 스치듯이. 근데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왔어요. 아침에 처음 틀면 갈색 물이 한동안 흘렀습니다. 그게 빠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가 써야 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어딘가가 뾰족하게 찔렸어요. 계단은 또 어떻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처음엔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오르내리면 다리 힘이 생기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무릎이 그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왼쪽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른쪽 무릎이 안 좋다고 했어요. 말은 안 했는데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꼭 붙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른 척했어요. 아내도 모른 척했어요. 서로 모른 척하면서 매일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올라오다가 아내가 4층에서 멈췄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같이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한강뷰.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문 밖에 펼쳐진 저 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침에 안개가 낀 한강도, 저녁에 노을이 지는 한강도, 밤에 불빛이 번지는 한강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양동이를 비우면서 녹물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무릎을 부여잡고 계단을 오르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저기 저 강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양동이를 비우고 있다는 느낌. 그 거리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불편한 정도였어요. 감당할 수 있는 불편함.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 올린다는 얘기가 처음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금리가 뭔 상관이냐 싶었어요. 평생 대출 한 번 안 받고 살다가 나이 65에 처음 받은 대출 4억. 그 숫자가 금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감은 못했습니다. 고지서가 왔어요. 이자 납부 안내문. 저는 습관적으로 뜯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어요. 170만 원.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봤습니다. 170만 원이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12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한참 그 고지서를 바라봤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철물점 수입 150만 원, 국민연금 55만 원, 합계 205만 원, 거기서 이자 170만 원, 남는 돈이 35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을 35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밥값, 공과금, 교통비, 병원비 35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아내한테는 말을 못했습니다. 며칠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철물점에 앉아서도 잠을 자다가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철물점을 더 오래 열까?
이런저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차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집을 사자고 설득한 게 저였으니까요. 반대하는 아내를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설득한 게 저였으니까요. 그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철물점을 열고 점심때 집에 올라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밥도 안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디 갔나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가는데 안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나 잠깐 나왔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차려 드세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저녁 6시쯤 아내가 돌아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였어요. 파란색 줄무늬 앞치마.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골목 안쪽에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설거지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요. 점심 장사 끝나고 나서 아내가 덧붙였어요.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는 그 앞치마를 바라봤어요. 파란색 줄무늬, 새 것이었습니다. 얼마 준대요? 간신히 물었어요. 하루에 3만 원이요. 한 달이면 6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내가 앞치마를 개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63, 이 나이에 남의 집 분식집 설거지를 가는 사람. 반대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빚을 또 져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았는데 제가 우겼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한 번만 믿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망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냥 앞치마를 사왔어요. 파란색 줄무늬 앞치마를. 그게 저한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분식집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골목길을 걸어가는 뒷모습, 작고 조용한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철물점 셔터를 올렸어요. 평소랑 똑같이 아침 6시에. 근데 그날따라 셔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가게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손님이 와도 건성으로 응대했습니다. 볼트 하나 팔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아내 뒷모습뿐이었어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손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근 손, 설거지를 오래 한 손. 저는 그 손을 봤어요.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도 모른 척했어요. 그냥 밥을 차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결국 아내한테 고지서 얘기를 꺼냈어요. 이자가 올랐어. 170만 원 나왔어. 아내는 밥을 먹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먹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한 달에 한 60에서 70만 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버는 거랑 합치면 어떻게든 되겠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없고 한숨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다고. 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된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 불빛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저 불빛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지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새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6시에 셔터를 올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버텼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버티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히 우편함 속에서 그 여름이었습니다. 날이 유난히 더웠어요. 철물점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이자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170만 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분식집 설거지를 계속 나갔어요. 저는 철물점을 계속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재건축만 되면 다 해결되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철물점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어요. 고지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낯선 봉투 하나. 발신인을 봤어요. 서부 이촌동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저는 그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7층까지 올라가는 내내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재건축 관련 소식이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뭔가 진척이 됐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봉투를 뜯었어요. A4 용지 2장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토지 분담금 납부 안내.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이 멈췄어요. 한 줄에서 토지 매입비 본인 부담분 5억 1,500만 원, 5억 1,5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어요. 한 번, 2번, 3번. 읽을 때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요? 저는 서류를 아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땅이 서울시 소유예요. 건물만 분양한 구조였어요. 살 때 김 사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도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재건축되면 어차피 새 아파트 생기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서울시한테 그 땅을 새로 매입해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빌려 쓰던 땅을 이제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우리 몫이 5억 1,500만 원. 아내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집 살 때 땅값은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건물값만 낸 거야. 땅은 서울시 거였어. 아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토지 임대부라는 말도, 나중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근데 그때는 재건축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서 그 뒤에 오는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한강뷰, 재건축 확정, 입지 최고. 그 말들만 귀에 박혔고 나머지는 다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재건축 참여하려면 5억을 더 내야 한다는 거네요. 응. 우리한테 그 돈이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계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팔아야 하나? 지금 시세가 얼마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김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 김 사장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박 사장, 솔직히 말할게. 지금 9억 초반이야. 근데 그것도 호가고 실거래는 더 낮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6억을 넣었는데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5억이에요. 팔기도 전에 이미 1억이 넘게 날아간 겁니다. 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그보다 더 컸어요.
그럼 매수자는 구할 수 있어? 박 사장, 그게 문제야. 지금 2단지 매물이 쌓여 있어. 토지 분담금 고지서 나오고 나서 다들 팔려고 내놓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살 사람이 왜 없어? 생각해봐. 토지 임대부 아파트인 거 알면 누가 사려고 하겠어. 재건축 참여하려면 5억을 더 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샀듯이 이제는 다들 알아서 사지 않는 거였어요. 정보가 늦게 퍼진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그 여름 한강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 돗자리 펴고 앉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저 강은 그냥 공원이에요. 나들이 나와서 치킨 먹고 돌아가면 되는 곳. 근데 저한테 저 강은 10억짜리 감옥의 창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창살,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는 그런 집, 낡은 빌라를 팔았어요. 30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여기 왔어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왔어요.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었어요. 아름다웠지만 그날따라 그 붉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마치 경고장 같았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던 그 서류처럼 붉고 선명하고 피할 수 없는.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대답을 못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방법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더 일하고, 힘들면 더 버티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근데 이번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한강은 계속 반짝였어요. 저는 계속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질문을 붙들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철물점에 앉아서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어요. 팔 수도 없고 버티자니 이자가 목을 조이고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모르고 분담금은 5억이 넘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주저앉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빌라 한 채 마련할 때까지도 등록금이 없어서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하던 날도 쓰러진 적은 있어도 주저앉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생각했어요. 철물점은 계속 열었습니다. 아내는 분식집을 계속 나갔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매달 수십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사 오던 날 아들 녀석이 트럭 따라왔다가 짐 다 올리고 나서 자전거 하나를 세워뒀어요. 전기자전거였습니다. 아버지 한강이 바로 앞이잖아요. 강변도 나가시고 무릎 안 좋으시니까 운동 삼아 한 번씩 타세요. 그때는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베란다 한쪽에 세워두고 가끔 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보는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배달. 핸드폰을 들었어요.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라이더 등록 화면. 한참을 바라봤어요. 65. 이 나이에 배달을 한다는 게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철물점 사장이 배달부가 된다는 게 근데 자존심은 이자를 내주지 않아요.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철물점 문을 닫는 저녁 6시 앞치마를 벗고 헬멧을 썼습니다. 아들이 한강 운동하라고 사준 전기자전거에 배달 가방을 달았어요. 처음 배달을 나간 날 이촌동 골목을 달리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헬멧 아래로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첫날 번 돈이 32,000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돈을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아내가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돈을 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날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촌동 골목골목을 외우게 됐습니다. 어느 집이 계단이 많고 어느 골목이 좁고 어디서 기다리면 다음 콜이 빨리 오는지 35년 동안 용산 골목을 누빈 사람이라 길 익히는 건 금방이었어요. 몸이 따라주는 게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전기자전거라 페달은 덜 밟아도 됐지만 오르막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아팠어요. 배달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강 건너 여의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우리 집이 보였어요. 7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 저는 자전거를 멈췄어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름다운 풍경 속에 우리 집이 있어요. 한강뷰 아파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곳. 근데 저는 지금 그 집 앞 강변에서 배달 가방을 메고 서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 살고 있는데 왜 저기가 저렇게 멀어 보이는지, 저 불빛이 나를 위한 불빛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겠는 느낌.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싸늘했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헬멧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전거 세워둔 아저씨로 봤겠지요. 65년 인생에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 볼트 하나 팔아가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전 재산을 걸었는데 지금 내 손에 들린 건 배달 가방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 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헬멧 안쪽으로. 그리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한강 바람을 맞으며 우리 집 불빛을 등지고 그렇게 달렸어요. 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자정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자지 않고 있었어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면 말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어요. 제 손에, 무릎에, 어깨에 말없이 붙여줬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붙여주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파스 냄새가 나는 자정의 부엌.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두 사람. 화려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였어요. 35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한강뷰가 있어도 없어도 결국 서로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실 하나가 그나마 버티게 해줬습니다. 내일도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저녁엔 헬멧을 쓰고 밤엔 파스를 붙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철물점 셔터를 올리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나가면 강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이자는 나갔습니다. 170만 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여전히 양동이를 받쳐두고 녹물을 기다리고 무릎을 부여잡고 7층을 오르내렸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철물점 문을 닫고 헬멧을 쓰려는데 아내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목도리였습니다. 말없이 제 목에 둘러줬어요. 추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한강변을 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 시세가 지금 10억 중반이라고 합니다.
팔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30년 살던 빌라는 이미 남의 것이 됐고 이 나이에 다시 전세를 구하러 다닐 수도 없어요. 팔 수 없으니 쓸 수도 없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벽 안에 묶여있는 돈이에요. 재건축 분담금 5억은 여전히 감당이 안 되고 이자 170만 원은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자산과 현금은 달라요. 집값이 오른다고 통장 잔액이 느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커졌는데 손에 쥐는 돈은 없는 것. 그게 노후의 부동산에만 올인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헬멧 쓰고 배달 가방 메고 강바람 맞으면서 자전거를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한강은 차가웠어요. 여름처럼 반짝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돈이 있든 없든 그냥 흐르는 거예요. 한강이 나를 위해 반짝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었던 것뿐이고 제가 착각한 거였습니다. 풍경에 홀린 거예요. 한강뷰, 재건축 확정, 입지 최고. 그 말들이 만들어낸 착각 속에서 냉정하게 따져봤어야 할 것들을 흘려들었습니다. 토지 임대부라는 말도,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노후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강 자전거 도로 위에서 맞은편으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커플이었어요. 나란히 달리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저랑 아내도 저랬겠구나. 아주 오래전에는 자전거는 아니었지만 나란히 걷고 나란히 밥 먹고 나란히 웃었겠구나. 지금도 나란히 있어요.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저는 배달 가방을 메고 아내는 파스를 들고 나란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파스를 꺼냈습니다. 제 무릎에 붙여주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응, 조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같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10억짜리 집에서 이자에 짓눌리며 살고 있는데 배달 가방을 메고 밤마다 강변을 달리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 저는 파스 붙인 무릎을 천천히 펴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 웃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값이 오르는 건 좋은 일이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을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면 그 숫자가 여러분 삶을 편하게 해주지 않아요. 벽 안에 갇힌 돈은 돈이 아닙니다. 노후엔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전부예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돈, 밥 먹고 나서 산책 나갈 수 있는 여유,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는 통장.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노후가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팔 수 없는 자산은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한강뷰에 눈이 멀어서, 재건축이라는 말에 귀가 멀어서 냉정하게 따져봤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노후에 집을 살 때는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집이 내 현금 흐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드는가? 그것 하나면 됩니다.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한강은 반짝이고 있어요. 아침에 안개가 낀 한강도, 저녁에 노을이 지는 한강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압니다. 저 강이 아름답다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풍경은 풍경이고 삶은 삶입니다. 그 둘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 6시에 셔터를 올립니다. 저녁엔 헬멧을 써요. 밤엔 파스를 붙이고요. 7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양동이를 비우고 농물을 기다립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어떤 풍경이 보이느냐보다 그 창가에 누가 함께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집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곳이었어요. 먹고 자고 쉬는 곳, 서로 기대는 곳, 파스 붙여주는 곳. 한강뷰가 없어도 7층 계단이 있어도 양동이를 받쳐둬도 거기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집입니다.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한강 바람을 맞으며 배달 가방을 메고 우리 집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 불빛 아래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것 하나로 오늘도 페달을 밟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